자,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고전 소설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목차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이제 고전 소설 개관, 그 다음에 고전 소설의 역사적 전개, 그리고 작가론, 작품론, 네,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이 시간에는 이제 고전 소설의 개관으로 이제 고전 소설의 개념과 범주가 되겠습니다. 제1장. 제1장 고전 소설의 개념과 범주. 자, 고전 소설의 개념과 범주가 되겠고요. 자, 일단 이 고전 소설의 개념과 범주에서는 자, 옆에 좌측을 보시게 되면 이제 출제 경향 및 수험 대책을 한번 보시면 자, 이 단원에서는 개별 작가 및 작품의 가치를 이해하고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고전소설 일반의 특징에 대해서 묻는 문제들이 출제될 수 있다. 그러니까 뭐야? 고전소설 일반적 특징, 거기 밑줄짝 그어놓고요. 자, 그 다음에 또한 고전 소설의 발생으로부터 시작하여 조선 전기, 한글 창제 및 조선 후기 소설의 특징과 같은 고전 소설의 역사적 전개에 대해서도 파악해야 된다. 역사적 전개 밑줄. 그러니까 일단 고전 소설의 개념과 범주에서는 고전 소설의 일반적 특징하고 그 다음에 역사적 전개. 그래서 이게 이렇게 크게 두 가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학습을 해줘야 되겠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럼 이제 교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설화와 소설의 관계 되겠어요. 1번 설화와 소설입니다. 자, 설화 소설이고요. 자, 지문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인류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예술은 원시종합 예술로 불린다. 시, 무용, 음악 등이 하나의 장르로 결합되어 종합적인 면모를 지닌 것이다. 이때 예술은 예술활동을 통해 사회적 통일을 이루는 정치적 기능과 초자연적인 힘을 가진 존재에게 바치는 종교적 기능을 지닌 것 뿐만 아니라 식생활의 안정을 위한 경제적 기능도 지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은 원시 종합예술이고요. 종합예술이고 원시 종합예술은 정치적 기능, 그 다음에 종교적 기능, 그 다음에 경제적 기능을 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원시종합예술에서부터 문학이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후 원시시대를 지나 인간의 삶이 보다 복잡해지게 됨에 따라 예술에서도 변화가 생겨났다. 예술이 원시종합예술 형태에서 벗어나서 음악, 무용, 시가 등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분야로 나뉘게 되었다. 그래서 이렇게 원시종합예술에서부터 출발해서 이제 개별적, 독립적 분야. 이렇게 개별적, 독립적 분야로 나타나게 되고요. 자, 이처럼 개별화, 전문화된 장르 중에 하나가 문학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문학이 탄생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문학은 다시 시, 소설, 수필, 희곡으로 또 분화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러한 갈래들 중 이 소설이라는 갈래가 바로 이제 서사문학의 핵심이다. 핵심이 되게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소설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문학적, 시대적 여건들이 마련될 필요가 있는데 언제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와 관련해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그중 가장 유력한 것으로 구전되던 설화가 한자를 사용해 문자로 정착되는 과정을 거쳐서 소설이 형성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설의 형성이다. 소설의 형성이다 라는 얘기고요. 자, 그랬을 때 설화는 구전입니다. 그래서 구전되던 설화가 이제 한자를 통한 문자 정착. 한자를 통한 문자 정착을 통해서 이제 소설이 탄생하게 되었다. 소설이 탄생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다음에 설화는 구전되는 이야기가 되고요. 그리고 설화는 다시 신화, 전설, 민담 으로 분류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 원래 이야기로부터 파생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형성한다. 또한 설화는 한 민족의 역사와 더불어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이며 집단적이고 평민적이라는 점에서 한 민족의 생활과 감정과 다양한 풍습을 담당하게 된다. 이러한 설화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문자로 정착이 되고 문학적 형태를 갖추어 나가다가 서사적인 면이 강해지면서 소설의 탄생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소설의 형성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 일단 원시 종합 예술에서부터 개별적 독립적 분야로 갈라지게 되고 이 갈라져 나온 분야 중에 하나가 문학이 된다. 그리고 문학은 다시 시, 소설, 수필, 희곡으로 갈라지게 되고 그리고 소설은 서사문학의 핵심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소설의 형성을 보면 소설은 이제 구전되던 설화, 그러니까 신화, 그리고 전설, 민담과 같은 구전되던 설화가 한자를 통해 문자로 정착이 되고 그 과정에서 탄생하게 된 것이 바로 소설이다 라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로 설화와 전기소설에 대해서 구분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설화와 전기소설. 자, 설화, 전기소설 되겠고요. 자, 설화와 달리 전기소설은 내용이 구체적이다. 그래서 전기소설의 내용이 구체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자, 설화는 겉으로 드러나는 인물의 행위 위주로 서술되는 반면에 전기소설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인물의 내면에도 관심을 두고 이를 표현하기 위해 시를 활용하기도 하고 인물의 성격 묘사에 공을 들이기도 한다. 따라서 설화에 비해서 소설은 구체적 세계를 보여준다. 그래서 첫 번째 구체적 세계다. 구체적 세계. 자, 그 다음에 2번 시 공간의 설정 역시 설화는 추상적으로만 언급되는 반면 전기소설은 훨씬 구체적으로 제시되며 환경에 대해서도 자세히 묘사하게 된다. 그래서 두 번째 시 공간의 설정도 시 공간도 구체적 제시다. 자, 그 다음에 3번 전기소설에서 환경에 대해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묘사한 것은 인물의 성격적 특징과 긴밀하게 관련되게 된다. 또한 인물에 대해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것은 환경에 대한 묘사를 심화시킨다. 즉 인물과 환경이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긴밀하게 연관된 것이다. 이처럼 인물과 환경에 대해 구체적으로 나타남에 따라 전기소설에서는 사회현실의 반응이 풍부해지고 인간의 삶에 대해서도 한층 깊이 있는 이해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세 번째로 인물과 환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인물과 환경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그래서 설화와는 달리 전기소설은 이렇게 구체적인 특징을 지닌다
라는 이야기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설화의 시간은 지속의 의미를 지닐 뿐이지만 전기소설의 시간은 주인공의 성장과 변화를 가능하게 한다. 그래서 두 번째 전기소설의 시간. 전기소설의 시간이고 얘는 주인공의 성장과 변화다. 주인공의 성장과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이야기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설화의 주인공은 내면적인 면을 내보이는 일은 거의 없고 고독과는 거리가 멀지만 전기소설의 주인공은 대개 고독하거나 소외감을 느끼며 그러한 내면을 편지, 시, 노래 등의 방법으로 표출하게 된다. 그래서 세 번째 전기소설의 주인공. 전기소설의 주인공이고요. 얘는 고독 그리고 소외감을 느끼고는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네 번째 보시게 되면 자, 설화는 자연 발생적인 반면 전기소설은 뚜렷한 목적의식에 따라 창작된다. 전기소설을 지을 때 목적의식은 전기소설이라는 장르가 지닌 특징을 최대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주제가 뚜렷하고 플롯이 치밀하며 인물의 개성이 두드러지고 다양한 매개적 인물이 등장하며 작품 분위기에 맞는 곡진하고 섬유한 문체를 쓴다. 그래서 전기소설은 뭐 간단하게 정리를 하게 되면 전기소설은 뚜렷한 목적의식, 뚜렷한 목적의식이 되겠고요. 자, 그럼 6번 설화 및 패설료 글과 달리 전기소설은 분위기를 중시하는 감각적이며 화려한 문어체이다. 또한 전기소설은 서정적이고 시적이어서 대구나 고사 등을 자주 이용을 한다. 그래서 다섯 번째도 전기소설. 전기소설 같은 경우에는 감각적 화려, 감각적이고 화려하다. 화려한 문체를 주로 쓴다 라는 이야기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6번 전기소설은 설화에 비해서 사회현실을 보다 풍부히 반영하게 된다. 그래서 6번 사회현실 반영. 사회현실 반영. 그 다음에 7번 전기소설에는 작가 개인의 창작성 및 문체의 특징이다. 그래서 7번째로 이제 작가 개인의 작가의 창작성 그리고 고유한 문체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설화와의 구분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설화와 전기소설의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한문소설과 국문소설이다. 네, 한문소설과 국문소설 되겠고요. 자, 그랬을 때 일단 고전소설이란 옛날에 우리 문자로 지어진 소설을 의미하게 된다. 자, 그러면서 고전소설의 범주라고 하게 되면 자, 시기적인 면에서 일단 범주입니다. 자, 일단 범주를 보시게 되면 자, 시기적인 면에서 고전소설은 15세기 무렵 김시습의 금오신화에 실린 작품들로부터 시작해서 19세기 말 이인직의 신소설이 나오기 전까지의 작품들 또는 가보경장 이전까지의 작품들을 의미하게 된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15세기 김시습의 금오신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김시습의 금오신화가 최초의 소설이다 라고 일컫게 되죠.
자, 그러면서 이때부터 뭐야? 신소설 전까지. 신소설 전까지를 가리킨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견해로는 이제 남할여초다. 남할여초라고 해서 14세기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설화집 수의전에 실린 최치원 설화에 이미 소설적 특징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10세기에 지어진 최치원 설화. 10세기에 지어진 최치원 설화. 그래서 이것도 어느 정도 설득력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일단 고전 소설의 출발점을 김시습의 금오신화로 보는 것과 그 다음에 최치원 설화로 보는 두 가지로 갈라지게 된다. 뭐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표기적인 면을 보시게 되면 우리 민족은 조선시대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기 전과 후에 걸쳐 지속적으로 한자를 사용해왔다. 그래서 한글로 쓴 것과 한자로 쓴 것 그리고 한문 소설을 한글로 번역한 것까지 포함을 해야 된다. 그래서 고전 소설의 표기상의 범주로 보게 되면 한글로 된 것, 그 다음에 한자로 된 것, 그 다음에 한문 소설의 한글 번역.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그러니까 표기적인 측면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 되겠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한문 소설이 나옵니다. 자, 한문 소설이 나오고요. 자, 처음부터 한문으로 쓴 거다. 그래서 최초의 한문 소설. 한문 소설은 저기도 적혀 있었던 김시습의 금오신화다. 김시습의 금오신화가 되겠고요. 자, 이거는 뭐 구체적으로는 다음에 또 살펴보도록 할 텐데 김시습의 금오신화에는 만복사저포기, 그 다음에 이생규장전, 남념부주지, 그리고 용궁부연록, 그리고 취유부벽정기 까지 해서 이렇게 5작품이 김시습 금오신화에 실려 있는 것으로 나타나죠. 그랬을 때 이 5개의 단편은 모두 다 특징적으로 따졌을 때 전기적 요소를 띈다. 그러니까 전기성, 비현실성을 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5세기에 한문 소설이 지어진 배경을 보게 되면 한문 소설의 배경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1번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2번 배경. 자, 배경을 보게 되면 자, 고대로부터 설화, 폐관문화, 가전체문화. 그래서 설화, 그 다음에 길거리에 떠도는 이야기, 폐관문화, 그리고 사물을 의인화한 가전체문화. 문학이 있게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중국 소설 영향. 중국 소설의 영향. 자, 그 다음에 3번 디귿. 인간 삶의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허구성과 형상성을 지닌 이야기다. 그래서 허구성과 형상성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라는 이야기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설공찬전.
이라는 작품이 있게 되고요. 자, 1511년 무렵에 채수가 설공찬전을 펴냈다. 설공찬전은 처음에는 한문 소설로 쓰였으나 현재는 국문으로 번역한 것만 남아있게 되고 이처럼 한문 소설들을 국문 소설로 번역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한글 소설이 창작될 기반이 마련됐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먼저 한문 소설이 있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국문 소설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중간에 결국 뭐가 있느냐? 이제 한문 소설의 국문 번역. 네. 그래서 요게 일종의 다리 역할을 하게 된다. 다리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이야기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하나, 둘, 셋. 네, 4번으로 우리는 해야 되겠네요. 네, 교재 순서하고 조금 다릅니다. 자, 기재기이라는 책. 라는 책이고요. 자, 1553년에 신광한이 쓴 한문 단편 소설집인 기재기이가 발표되었다. 그래서 기재기이는 한문 단편 소설집. 네, 한문 단편 소설집. 자, 그래서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간행된 한문 소설집이 된다. 그래서 이거는 최초 간행이다. 최초 간행이다고요. 여기서 포인트는 최초의 간행이다. 간행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금오신화는 시기적으로는 먼저 지어졌으나 간행은 창작 시기보다 훨씬 나중에 일본에서 이루어져서 간행된 순서는 기재기이가 앞선다. 그래서 기재기에는 안빙몽유록을 비롯한 4편의 소설이 실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금오신화는 좀 전에 살펴봤듯이 최초 한문 소설이고요. 한문 소설이고, 그 다음에 기재기는 한문 소설집 중에서 최초로 간행되었다. 이제 요 차이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한글 소설의 등장이다. 설공찬전에 이어 왕랑반혼전, 주생전과 같은 국문 번역본 소설이 나오게 되는 과정을 거쳐서 결국 아예 처음부터 작가가 한글로 쓴 소설을 쓴 홍길동전, 한강현전, 그 다음에 소생전과 같은 작품들이 나오게 된다. 이후에도 구운몽 사시남전기, 창성가미로, 옥루몽 등과 같은 작품을 비롯해 상당수의 소설이 국문본과 학문본으로 동시 유통되면서 국문소설과 한문소설은 공존하는 시기가 이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한문소설에서 한문소설 국문 번역을 거치고 그 다음에 국문소설이 탄생하게 되었다 라는 이야기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국문소설이 되겠습니다. 4번 국문소설. 아까 이거는 번호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국문소설이다. 자, 처음부터 국문, 즉 한글로 쓴 것을 의미하게 되고요. 그리고 홍길동전, 허균의 홍길동전이고요. 이것이 이제 최초의 국문 소설이 된다. 최초의 국문 소설이 된다. 자, 그리고 17세기 초 허균의 홍길동전은 사회 비판적인 내용을 담은 작품으로 이러한 면은 이후 고전 소설은 물론이고 한국 소설의 주요한 전통을 이루게 된다.
자, 그러면서 첫 번째로 발전 요인. 그러면 국문 소설이 발전할 수 있었던 것들은 뭐냐면, 자, 한문 소설 창작 경험. 네, 경험이 쌓였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국문의 보급. 네, 국문의 보급. 자, 그 다음에 서민 자아각성. 이거는 임진왜란 후에 서민의 자아각선이다. 그 다음에 여성 독자층 형성.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국문 소설이 발전할 수 있었던 요인이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국문 소설의 기반이라고 하게 되면 결국 허균과 김만중이다. 그래서 두 사람을 꼽는다라고 하게 되면 허균 그리고 허균의 홍길동전, 그다음에 김만중 구운몽.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서 허균과 김만중은 상충 가대 사대부 가문에 속해 있으면서도 진보적 의식을 지녀 국문 소설이 천시되는 분위기로 인해 소설의 작가를 잘 밝히지 않는 사회적 상황 속에서도 이름을 내걸고 소설을 창작했다라는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 기억해 놓도록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국문소설의 양식적 특징이다. 국문소설의 양식적 특징이다라고 하게 되면, 자, 기역, 한문, 산문의 다양한 양식과 단절되어 있다. 따라서 전기, 야담, 몽유록과 같이 한문학 양식 전통이 강한 것들은 배제되고 그 이외의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 영웅소설, 가문소설, 애정소설, 세태소설이 지어지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영웅소설, 그 다음에 가문소설, 애정소설, 그리고 세태소설 등이 주로 창작되었다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한문 소설에 비해 소설이라는 장르에 부합하는가 하는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다. 즉 한문 소설보다 국문 소설이 소설이라는 장르의 구심점에 놓인다라고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디귿, 한문 소설보다 양적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양적 비중이 높다. 자, 그 다음에 한글 읽고 쓰는 능력을 기르는데 영향을 크게 끼치게 되었다. 그래서 세 번째, 한글 능력 향상. 자, 사대부 남성들은 국문 소설을 드러내놓고 읽지 않았으나 사대부 여성 및 서민 남녀들은 한글을 배워 국문 소설을 필사하거나 읽는 데 활용했다. 또한 국문 소설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17세기이고 18세기에 들어서면서 발전하다가 19세기에 이르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이는 한글 해독층 증가와 긴밀한 관련을 가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다음에 네 번째로 국문 소설의 경우에 이본, 다양한 이본이 존재한다.
네, 다양한 이본이 존재한다는 얘기고요. 자, 이는 소설 향유층이 단지 소설 읽는 차원에 그친 게 아니라 소설 창작이라는 예술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다양한 이본이 존재한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소설 향유층의 소설 향유층이 그러니까 창작에 적극적 참여를 했다 라는 것을 끌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구문소설 중에서 특히 판소리계 소설은 방언 및 비속어를 비롯한 일상어를 대폭 반영하여 한문소설과는 다른 다양한 수사적 표현을 발달시켰고 인물 영상을 비롯하여 다양한 표현 양식으로 드러냈다. 이러한 바탕 위에 해학과 풍자라는 미학이 발전할 수 있었다. 그래서 5번째로 판소리계 소설. 이고요. 판소리계 소설은 해학과 풍자의 발전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제1장 고전 소설의 개념과 범주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소설의 작가 그리고 독자, 유통 파트에 대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모두들 수고들 하셨습니다.